오늘 주로 이제 첫 번째 2시간 동안은 15, 16세기 전기 도자기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뭐 2시간이 될지 뭐 하여튼 나머지 반은 17, 18, 19세기 중후기의 도자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보통 전기는 예전에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책도 그렇게 쓰셨어요. 전기는 분청사기를 만들었고 후기 가면 백자가 이제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조선시대 처음부터 분청사기가 만들어지면서 청자, 제가 어제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드린 게 말기 상감청자에서 분청사기로 넘어가는 매병 보여드렸죠. 그렇게 분청사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주 순조롭게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데요. 청자하고 분청사기의 차이는 청자의 유약과 태토에서 철분이 좀 빠지고 점점 곱게 밝은 색 쪽으로 이렇게 수비를 많이 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 청자에서 분청사기로 가면서 일어나는 그 과정에 일어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청자의 색깔은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비취색, 비색인데 분청사기의 명품 분청사기의 색깔은 전형적인 색깔은 바로 이 색깔이에요. 약간 하늘색이 유약의 하늘색이 돌지만 밝은 회색. 그래서 여기 이제 단면을 저는 발굴을 또 해보고 파편들 많이 보니까 금세 알잖아요. 파편을 단면을 보면은 태토, 흙은 밝은 회색이에요. 그리고 백자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분청사기의 그 밝은 회색에서 더 불순물이 더 빠지고 더 정선해가지고 순수한 백색의 백토만을 채취해서 사용하는 것이 백자가 되는 거예요. 백자 태토예요. 그래서 같은 기형이에요. 그래서 분청사기하고 백자는 고려시대도 제가 백자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안 백자를 보면은 우윳빛이 도는 백색, 상아색에다가 약간 이제 상아색이 나는 유약을 입혀서 완전 경질의 고화도 자기라기보다는 약간 무른 질이에요. 무른 질이라고 해도 아주 무른 뭐 1100도씨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온도인데 그래도 힘을 가하면 정질 백자보다는 조금 깨지기가 파손되기 쉬운 그런 정도인데요. 거기서 이런 순수한 백색의 아주 고화도 경질 1200도 이상의 1200도, 1250도로 굽는 백자가 나온 것은 중국의 영향이에요. 중국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북송대에 백자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남송 가면은 청자와 백자가 거의 반반이 되고 원나라 때로 가면은 중국은 거의 백자일색이 돼요. 청자는 완전히 쇠락기예요. 그래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는 백자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도자기 발전 양상을 보이고 우리나라는 토기에서 도기, 연유 시대, 통일신라까지 백제에서 통일신라 연유 시기 물론 고화도 경질 토기도 만들어지고 그랬지만 거기에서부터 통일신라 말기에 청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려는 청자시기고 조선시대로 가면은 분청사기는 전기에 유행을 했고 중후기로 가면은 백자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의 발달 단계가 그렇게 되는데요. 이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본의 도자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도자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분청사기와 백자의 중간 단계 같은 그런 고려 다완용의 도자기를 17세기에 만들어요. 17세기하고 18세기 초에 아마 못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그 한국 도자사에 한 부분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는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도자기 가마토도 조사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 도자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똑같은 게 일본에도 있는데 일본에서 고려다완으로 사용을 한 건데 이게 뭘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의문점이 생겨서 그거를 파헤쳐서 논문을 여러 편 썼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하고 그거는 15, 16세기에 도자기가 일본으로 수출이 된 것이고 17세기에 부산요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한 거,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 문화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 속에 일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한국에서 전해온 일본 고려다완의 그 전통, 맥, 이런 거를 논문을 거의 안 써요. 쓸 수도 없어요. 한국 도자기 그 가마토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간 가타야마 마비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도 논문 지도를 했는데요. 제 논문을 좀 봤는지 약간 그런 식의 논문을 썼고 한번 발표를 했고 부산유에 와서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해서 가서 논문을 조금씩 쓰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일본의 그 대학자들은 고려다완하고 조선도자기를 조금 비교하는 정도? 그리고 일본에 있는 고려다완만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맥이 끊겨가지고 이상한 존재로 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한국 도자기의 가마토까지 밝혀낼 수 있는 도자기들이 많아요. 일본 고려다완 중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르면 우리가 조상이 없으면 우리가 없잖아요. 그걸 딱 끊어버리고 우리만 가지고 연구하거나 아니면 우리 후손만 가지고 연구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양상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그냥 염두에 두시고요. 분청사기와 백자는 같은 시대에 만들어지고 후규도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가 많아요. 비슷한 형태가 많고 백자에 분청사기식 무늬를 장식한 것도 많아요.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분청사기에는 백자식의 영향을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백자에는 분청사기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중국 도자기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러한 조선식의 우리나라만의 어떤 화조화와 같은 무늬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한국만의 특징입니다. 고유의 특징이고요. 또 같은 시대의 분청사기를 보면 철화분청인데요. 지금 이런 분청사기,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뭐 강이나 이거 바다의 경치인지 강이네요. 여기 연꽃이 있는 거 보니까 연못이요. 여기 물고기를 이제 이거 뭐 매인지 뭔지 술인지 하여튼 이렇게 낚아채는 그런 장면이 여기 청화백자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후기에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가면 이렇게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장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청화백자에도 굉장히 운치 있게 그려져요. 그런 도자기를 일본의 일본 민예관이라고 아시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그거 창시한, 나 지금 왜 야마타 망지로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야나기 무네요시요.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도자기를 많이 수집해 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만든 일본 민예관이라는 조그만 박물관에, 사립박물관에 가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 청화백자를 많이 수집을 했더라고요. 거기는 전부 도자기를 제가 조사를 했어요. 제가 조사하고, 또 구주 도자박물관에 이제 도자기도 가서 뭐 한 달씩 그렇게 전부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민회관에서도 그걸 수집한 사람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수집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전부 민예품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그건 민예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관여에서 만든 거고 왕실의 취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죄송한데 그 민예관 직원들은 철떡같이 그냥 그 창시자의 그 말만 따르는데 그래서 반론을 아무도 하지는 못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 계보가 철저하잖아요. 제가 그냥 거기 도록에 썼어요. 그렇게 그냥 이거는 우리나라 그때 영조 정조 때 그분들이 아주 근검하고 절약을 하고 머리도 큰 머리를 못하고 쪼글찌게 했잖아요. 그때.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검소함을 그렇게 지향했기 때문에 그렇게 영을 내리고 사대부들도 사치하지 말아라. 실록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영정조 때. 그래서 그 왕실의 취향이 반영된 도자기지 일반 서민들은 그런 청화백자보다 훨씬 더 졸렬한, 치졸한 그런 청화백자를 만들어 쓰는 것이다. 그거는 왕실 관여에서 만든 거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근데 뭐, 그분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쓱 돌려가지고, 그건 왕실 취향이지, 민예적인 게 아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거를, 그래서 일본말로 다 동경대 교수가 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일본말로 한 거 교정을 봤거든요. 봤더니 제대로 잘 이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도자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 또 알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라 가마터에서 나온 거, 실제 연대가 확실한 도자기, 또 많은 사료들, 그걸 종합해서 저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는 흑유도 흑유는 조금 투박해요. 사실은 왕서부터 백성들 또는 천민까지 좋아하던 도자기는 사실은 백자예요. 이상한 사대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현의 그 용제청화에 보면은 세종부터 어기는 왕의 그릇은 백자를 사용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자는 왕의 반상기로 이미 세종 때부터 사용을 했어요. 백자를 전용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백자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군이나 또 세자로 책봉됐다 해도 백자는 못 써요. 왕비도 못 써요. 세종 때는 왕만 백자를 전용했고 그 옆에 그 식솔들은 왕실은 왕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왕실은 전부 분청삭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조선시대에 세종 때부터 백자를 쓰니까 백자를 안 만들 수가 없죠. 백자를 만들어서 왕실에 바치긴 바쳐야 돼요. 그래서 세금으로도 바치는 거죠. 세종 때까지는 세금으로 바쳐요. 이 조세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도자기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도자기만 보면 요만큼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역관계, 조세제도, 또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이런 걸 다 알아야지만 이 도자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이런 무늬가 그려지고 왜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공부하기 때로는 또 좀 너무 힘들 때도 많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역사학자들이 쓴 논문들을 기본적으로 다 읽어야 돼요. 조세제도, 또 뭐 세법, 하여튼 무역 관계 이런 거를 다 경제 관계, 경제가 중요해요. 그리고 왕의 취향도 중요해요. 이분이 검소하던 분이면 도자기가 다 검소해요. 그런데 그 밑에 양반들, 관료들이 사치하면 왕은 검소한데 그 사람들은 사치한 도자기를 만들어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 지금은 다 살기 좋잖아요. 근데 그 관여 제품을 살살 빼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감독을 하는데, 감독을 다 못하잖아요. 또 감독관이 또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뇌물을 받고 쓱 유출해주는 경우도 있고, 성종연간에 가면 그게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종이 태평성대고 뭐 문물이 발달한 시기이지만 성종이 처음에는 이제 그 수렴청정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유약해요. 그래서 그냥 화려하고 뭐 이런 사치한 생활을 하는 그 양반들을 이렇게 통제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밑에서 그냥 아주 숨도 못 죽이고 있다가 자기가 왕권을 잡으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왕의 그 명령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전에 세조 때는 세종부터 세조까지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 모든 시스템이 딱딱 돌아가요. 세조는 무섭잖아요. 무인식으로 하고 세종 임금은 문신 위주로 하시는데 세종 임금은 절대 고집을 안 꺾어요. 그분이 머리가 좋고 성품이 좋으시니까 그때가 태평성대지 세조 같은 분이 세종에 나왔으면 조선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세종이 있고 태평성대가 있고 그때 경제와 도자기 뭐 이런 게 막 발달하고 뭐든지 다 발달해요. 그러면서 그때도 뭐 화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약한 왕들이 이제 그 뭐 무참히 살해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세조가 딱 들어서니까 이게 막 기강이 잡히고 경국대전 반포하고 막 그러잖아요. 법적으로 딱 이렇게 이제 체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성종으로 가면은 좀 나약한 시기가 좀 오는 거죠. 그때 유출이 많이 일어나고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백자와 이제 분청사기가 계속 같은 형태로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후규가 있고요. 입혀진 거고요. 도자기가 분청사기는 처음에는 무늬가 새도 이렇게 큰 비율이 안 맞잖아요. 새가 이렇게 있고 여기 수양버들이 있는데 수양버들 자세히 보시면 버들잎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쭉쭉 그냥 길게 그었죠. 이런 식의 마치 이렇게 하나하나 공을 들이기 싫어가지고 소홀하게 이렇게 막 그린 이런 식의 무늬는 고려말부터 나와요. 고려말 상감청자부터 나오는데 여기는 아직 이 무늬를 보면 정돈되지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세기 초에는 이런 도자기들 앞뒤로 납작하게 만든 편병 이런 종류가 만들어지는데 요건 연판무늬죠. 연판무늬는 도안화돼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도 연판무늬고 여기는 톱니바퀴식으로 된 국화문이에요. 작은 국화문, 소국문이라고 해서 국화문대가 있고 이게 주문양이죠. 그러니까 주문양이 어떻다 하는 거는 병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시다가 뭐 주문양, 뭐 보조문양 그런 얘기가 나오면 보조문양은 이런 것을 보조문양이라고 하고요. 이런 연판문이에요. 이거 다 연판문이고 이 부분이 주문양이에요. 이건 덩쿨문인데 넝쿨이라고 그러죠. 연당초문인데 이런 식의 연당초무늬는 중국 도자기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청사기라고 해서 상감청자의 그런 전통만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명나라, 그 이전에 원나라, 고려 말에는 원나라 도자기가 또 많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도자기도 많이 가고 근데 원나라에서는 공주가 오거나 사신이 올 때 원나라 도자기도 들어오지만 금속기를 주로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깨지기 쉬운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런지 금속기를 많이 가지고 와서 고려사나 고려사 자료를 보면은 그 왕이나 중국 사신이나 뭐 공주가 우리나라 왕이 또 원나라 갔다가 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금속기를 많이 갖고 오는 경우를 제가 기록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넝쿨 무늬는 원나라 때부터 해서 명나라까지 아주 유행을 하던 중국 도자기 무늬고, 우리나라는 이런 무늬가 이제 고려시대 가면은 후기에 이런 문양이 좀 나와요. 그건 이제 원나라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전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빽빽하게 무늬가 들어가 있죠. 이거 점을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상감을 한 거예요. 상감을 하고 이 부분도 무늬를 다 상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상감, 백상감, 여기는 바탕은 점은 찍어가지고 빽빽히 다 채워넣는 이런 것들이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에요. 조금 더 무늬를 가득 채워넣는 방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썼는데요. 태종 5년에 1401년에 도자기를 생산하고 사용을 증가한 배경에 대해서 태종실록에 보면은 금, 은으로 만든 기명은 국내와 국가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외에 영을 내려 일체 금지하고 나라하니 모두 사기와 칠기를 쓰게 하자. 그런 영을 내려요. 그러면은 하소서 하니까 신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요. 왕이. 그러니까 금은이 이때 왜 이런 영을 또 허락을 하느냐 하면은 금은이 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나라에 막 수탈을 당하고 나니까 귀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이제 기록에 보면 그 앞뒤로 보면은 중국 사신이 오는데 금은기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 그걸로 이렇게 대접을 하면 우리가 금이 없다 바치라고 할 때 조공 바치라고 할 때 그럴 때 잘 안 바치는데 부족하다 그러고 조금 바치는데 이렇게 금은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눈치를 봐요. 우리나라 조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기와 칠기를 쓰면 그런 부담이 좀 적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런 명령이 나오는 것이고, 또 분청사기에는 백자보다 분청사기에 관청명이 많아요. 장흥고, 뭐 예빈시, 내자시, 뭐 공안부, 인영부, 인수부, 관청 이름이라는 이름은 다 나와요. 왜 나오는 것 같으세요? 거기에 납품할 도자기는 그 관청의 이름을 써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각 관청의 이름을 쓰게 됐느냐 하면은 지금 이 기록에 보듯이 처음에는 장흥고에서 다 조세로 도자기를 받아가지고 각 관청에 나눠줬어요. 궁궐에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나눠주고 회수를 하는데 깨졌다고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깨졌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는 장흥고와 같이 다른 관청에 각 관청의 이름을 적어서 새겨서 제품을 만들어서 상납을 하라. 조세로서. 공납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저는 공납작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또 그 후에 나오는 그건 진상자기하고는 구분이 돼야 돼요. 진상자기는 의무적으로 조세로서 납품을 하는 공납자기가 아니고 그냥 고을 수령이 그 왕실에 잘 보이고 싶어서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납자기하고 진상자기를 구분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또 논문 하나 썼더니 많은 학자들이 무슨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랬는데 저는 굽히지 않고 이거는 조세 제도를 알면은 공납자기라고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세를 이제 도자기를 이렇게 바치는데 처음에 이제 자꾸 왕조마다 좀 바뀌어요. 왕조마다 바뀌기도 하고 같은 왕일 때도 조금 몇 년 지나서 그 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은 어떤 해는 2월에 했는데
2월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방에서 올라오려면은 뭐 12월이나 뭐 1월이나 추울 때 그거를 그 특산품을 다 받아야 되니까 올라오면서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얘기를 하니까 간하니까 그러면은 뭐 5월로 하자, 아니 뭐 6월로 하자. 그러면은 좀 날씨가 풀릴 때 이제 그 특산품을 거두어 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올려보내잖아요. 근데 올려보내는 그런 제도가 고려 때부터 있었어요. 고려 때부터 있었는데 그건 이제 강진부안이죠. 그런데 확실히 언제부터라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없고 그 기록이 나오는 거를 제가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참 폐해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면 이런 폐해가 있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있고 그래서 그 공납받는 시기도 월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걸 다 쫓아가면서 읽어봐야지 하나만 읽으면 2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다르게 바뀐 해의 기록을 읽으면 아니다 5월이다 아니다 6월이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찾아가면서 읽으면은 아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구나. 그렇잖아요. 제도가 우리나라도 조세 제도가 너무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뭐 따라갈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런 장흥고라는 명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각 관청의 이름이 나옵니다. 장흥고. 그 다음에 또 분청사기의 많은 명문 중에 하나가 요 장인의 이름을 새겨요. 그러니까 세종임금이 1421년이에요, 이게. 각 관청명을 새기자 한 것이 1417년인데, 이렇게, 그것도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이거는 왜, 어떤 연유로 이렇게 장인의 이름을 써놓자고 하느냐 하면은, 잘 만들려고, 좀 더 품질이 향상되게 하기 위해서, 대충 만들고 또 튼튼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깨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잘 만들어서 받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밑바닥에 장인의 이름을 써놓게 하자. 세종임금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박김이라는 명문이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충효동에서 발굴한 것 중에서 간택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제 논문에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 보고서를 쓰려면 그 산더미 같은 이 방에 한가득 되는 거를 다 정리하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파편만 골라가지고 제가 논문을 내고 이제 거기 실장 관장님께 제가 내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리해서 제가 책임지고 보고서 쓰겠다.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썼고 많은 명문이 충효동에서 나왔어요. 충효동 가마터에서 보니까 거기 나온 것들 중에 장인명이 이렇게 많은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아직까지 계룡산이고 고운대리고 이렇게 장인명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 이유를 제가 또 알려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마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약을 미처 바르지 못하고 초벌구이만 한 그런 상태의 것이 이제 가마터에 남아있다가 이제 발굴이 된 거죠. 그리고 요거는 사선서라고 이것도 궁중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인데요. 뭐 예전에 궁중에 음식을 마련하는 거, 식재료를 마련하는 관청, 간장, 고추장 이런 거, 장을 마련하는 관청, 또 술만 담당하는 관청이 다 있었죠. 장흥고의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장흥고고요. 또 이것은 지석이에요. 분청 지석인데요. 묘지인데 정통 5년이라는 명문이 있어요. 여기 쭉 이렇게 명문이 있어요. 흑산감으로 14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분청사기 이 묘지가 이게 누구라는 거를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글자도 어떤 거는 명확하지가 않고, 근데 이것이 개인 소장품이다가 언젠가 몇 년 후에 보니까 삼성미술관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은 거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팔았나 봐요. 그 재벌이신데 그 아드님이 파신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 사실 후손들은 이거 취향이 없으면 이거를 이렇게 큰 돈 두고 사 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싸니까요. 고가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왕실의 수요, 왕실 사대부 서민 천민까지 다 조선시대 도자기는 사용이 됐는데요. 왕실용 분청사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실용 분청사기가 이게 정소공주의 태양알인데요. 태지석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정소공주의 태양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정소공주는 빨리 돌아가셨어요. 세종임금의 맏딸이세요. 그렇게 태지석에 그렇게 써 있어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1412년에 태어났는데 24년에 이제 돌아가셔서 매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중국의 청화백자예요.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15세기 전반기에 중국의 청화백자인데 오조령이니까 황제가 사용하던 거죠. 황제가 직접 자기 주변에 뭐 상징물로서 이렇게 뭐 떡 놓는 도자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오조령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우산리라는 경기도 광주에서 이런 뭐 이 꼬리 부분하고 여의주가 있잖아요. 여의주 이쪽 부분이니까 발톱이 있고 아마 여기는 도철무늬가 있는데 그 앞귀요. 앞귀 도철무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철무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운용무늬를 이제 모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드는데요. 청화백자로. 못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식의 청화백자가 나오는 거는 광주에서만 나왔어요. 우산리에서만 나왔는데 제가 상품 도자기, 상품 자기소가 몇 군데 있었는지 이제 곧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미리 그냥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분청사기도 이거는 왕이 사용한 분청사기인데 발톱이 4개예요. 분청사기인데 그 당시에는 왕도 그런 청화백자, 용무늬가 그려진 청화백자뿐만이 아니라 분청사기도 그 무슨 예식에 제례 때 사용이 됐다는 거. 뭐 이 분청사기는 아주 큼직한 거예요. 아주 당당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중국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좌우가 항상 딱 대칭이에요. 뭐 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칭인데 우리나라 거는 발로 물레를 차서 손으로 올렸기 때문에 물론 다지죠. 다 기벽을 안에다 받치고 손을 넣어서 탁탁 단단하게 다지는데 좌우가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사진을 잘못 찍은 게 아니라 진짜 좌우가 사면에서 다 찍어도 다 다르게 나와요. 좌우가. 그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찌그러진 상태로 완성을 한다는 것도 기술이 대단한 겁니다. 완형으로 해서 완전히 좌우 대칭으로 만드는 것도 훌륭한데 비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만들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조그만 요만한 항아리 하나도요, 비대칭이면은 막 찌그러져요.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것도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청사기가 1400년대 전반기까지 이렇게 왕과 관련된 도자기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덕령부라고 이쪽에서 보셔야 돼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덕령부, 이쪽에서 보면 글자가 거꾸로 돼 있는 거고요. 북쪽에서 보시면 덕령부인데 여기가 덕자예요. 덕령부예요. 덕령부 라는 관청은 세조 원년에 단용을, 그러니까 폐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폐위한 다음에 노산대군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노산대군의 생활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있었던 만든 관청이 덕령부예요. 덕령부는
정종 때에 세자부로 인수부라는 관청이 있었어요. 세자가 책봉이 되면 그때부터 세자의 그 모든 생활을 위해서는 별도로 이 인수부에서 세자의 모든 것을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그 태종 4년에 가면 인수부가 경승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도자기는 경승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덕령부가 있는 명문이 있는 도자기는 시대가 1455에서 57년에 딱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경승부는 1404년부터 해서 인수부가로 또 개칭이 되기 전까지는 나오는 경승부명의 도자기는 시기가 딱 또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조 원년에 돼서 이제 요 덕령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조 3년 노산대군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인수부로 또 개칭을 해요. 그 다음에 세조 10년에는 그냥 혁파를 해버려요. 세자 생이 안위를 위해서 무슨 생활을 담당하는 관청이 뭐 필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때 혁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인수부의 명문이 안 보입니다. 실록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삼가의 명문이에요. 한문의 획이 여기가 좁기 때문에 삼가는 굉장히 획수가 경상도 삼가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다 빼요. 빼고 이 가운데 그 획만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삼가에 또 요 삼가요. 삼가 경상도 지명이죠. 인수부 돌아가면서.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빽빽하게 도자기의 무늬가 들이차는 거는 발달한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도자기는 대개 1457년에서 1464년 그때로 평가가 됩니다. 그때 아니면은 이런 식의 아주 도자기 색깔이 밝은 회백색을 띠고, 전체적으로 보면 실물을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백상감이 돼 있고, 여기도 당초문도 백상감 돼 있고, 여기 소공문이 한 줄 돌렸는데 거기도 백상감 돼 있기 때문에 하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굽다리에 이렇게 인화 소공무늬로 잔뜩 치장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발달된 그런 단계에서 나타나는 양식입니다. 여러 가지 그 명문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안부는 정종이 이제 태종한테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밀려가지고. 왕위를 물려주고 1400년대에 설치가 됐는데, 그동안 20년이나 상왕으로 계시면서 그 생활을 뒷바라지했던 관청이 공안부예요. 그래서 공안부라는 명문이 있는 도자기는 공안부 또는 공안, 1400에서 1420년에 설치된 그런 관청이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인수부는 세자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빈, 내자, 내자시, 이런 명칭은 예빈시, 내자시, 이거 사라고 안 읽어요. 관청일 때는 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내자시, 궁중에서 쓰는 쌀, 국수, 뭐 간장, 직조,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한 관청이라고 하고요. 예빈시는 외국 사신을 맞이할 때 우리나라 이제 외교부 같은 데죠. 그 예빈시에서 외국 사신을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섬시는 토산품 중에서 술과 안주, 이품 이상한테 이제 왕이 하사하는 술과 안주, 그리고 외인, 일본 사람들이 오면은 또 그 음식과 뭐 그런 직조 이런 거를 담당한 관청이었다고 그래, 내섬시가. 인수부, 경승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왕실용 분청사기로서 인수부, 세자부니까 왕실용이죠.
이거는요, 일본 오사카 동양도자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분청삭인데요. 여기는 뭐가 하얀 게 잔뜩 끼어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는데 가까이 보면 작은 국화무늬를 도장으로 막 찍은 거예요. 돌아가면서 찍었고, 여기는 국화문이 이거보다 조금 큰 국화문이 한 줄 둘러져 있고 연판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상감을 한 것인데 이것도 상감인데요. 이 연판무늬는 찍은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도장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인화문이라고 그래요. 도장 같은 것으로 이제 꽃무늬도 만들고 이런 연판무늬도 만들고, 또 이런 거는 요만한 판 같은 거에다가 국화무늬를 많이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런 국화문 도장이죠. 그런 걸 돌아가면서 꾹꾹꾹꾹 찍어요. 도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도장이 아니라 넓은 도장이죠. 꾹꾹꾹꾹 돌아가면서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은요, 도장 흔적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길게 만든 도장인 것 같아요. 길게 만들어서 이게 쭉쭉 찍고, 이거는 또 옆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 아래쪽은 그렇게 찍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월산대군의 태양알이에요. 성종의 형님이요. 월산대군. 이분이 뭐 그렇게 술 좋아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못 오르고 그런 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수부죠. 삼가 인수부. 아까 제가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병이 많은데요. 분청사기는 태토가 있고, 그 다음에 백토를 물에 이렇게 걸쭉하게 타가지고, 우리 뭐 미숫가루 먹듯이 그렇게 걸쭉하게 타가지고, 그걸 붓으로 찍어서 한번 발라요. 태토 위에. 그런 다음에 그것이 꾸둑꾸둑 마르면은 이렇게 예리한 칼 같은 걸로, 예리한 도구로 음각을 해요. 백토 위에. 음각을 하거나, 음각을 하면 조화문이라고 해요. 또 이 부분을 백토를 긁어내요. 긁어내기도 해요. 그런 거는 박지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그릇에 먼저 새겨야지 무늬가 나오잖아요. 새긴 다음에 바탕을 긁어낼 것인지 안쪽을 긁어낼 것인지,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죠. 무늬를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인데, 그래서 그럴 때는 조화 박지무늬가 한 그릇에 흔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화무늬라는 것을 이따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순수하게 조화무늬만 있는 경우인데, 이 무늬를 보시면은 이제 추상화로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분청사기는 이 그릇의 모양도, 이건 앞뒤로 편편하게 만든 것이고, 이거는 앞뒤로 편편이 아니라 주판알처럼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편편하게 두드렸고, 옆쪽은 뭐 그대로 두고요. 하여튼 다양한 편병이 만들어지는 것이 분청사기에서 장인의 여러 가지 기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병의 이제 뒷옆 모양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줄을, 곡선을 몇 개 그어가지고 뭐 무늬를 많이 그렇게 장식하지 않은, 그리고 유약이 이렇게 줄줄 조금 흘러가지고 부분 이렇게 뭉쳐 있는데요. 이런 도자기를 만일에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 가지고 2시간 강의하더라고요. 저 고려다원에 이렇게 이제 흘러내린 이런 눈물 자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유약이 흘러내린 거 가지고, 그리고 한쪽이 이렇게 좀 깨졌어요. 깨진데 그걸 중지하면서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아유, 정말 도자기를 공부하는 저도 거기에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두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의미를 많이 두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흘러내린 눈물, 이게 유약이 흘러내린 자국이고, 깨진 거는 그냥 가만 안에서 터진 거예요. 그 이제 그냥 딱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온도 뭐 이런 게 안 맞고 공기가 찬바람이 뭐 들어온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막 미학적인 거를 막 섞어가지고, 참 대단한
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동글 납작하면서 앞뒤로 편편하게 했고, 이것이 바로 조화, 요건 뭐죠? 박지무늬입니다. 그래서 조화 박지무늬가 있고요. 어떤 거는 이쪽 바탕은 그대로 두고 무늬 안쪽을 또 긁어낸 역박지인데요. 그런 무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청사기, 아주 특징 있는 분청사기를 만드는 곳을 몇 군데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공주 계룡산 학봉리는 철화분청이 유명해요. 철화분청. 다른 가마에서는 거의 안 만들어요. 그 유명한 뭐 무등산 충효동 가마에서도 철화분청이 없습니다. 철화분청이 없는데 이렇게 완전히 추상화된 분청사기를 철화분청을 만든 곳이 계룡산 학봉리고요. 그 다음에 용산리 가마터를, 고창 용산리 가마터를 보면은 또 여기 이렇게 관청명이 많이 나와요. 예빈시, 내섬시. 근데 이거를 도장으로 찍은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요거는 그냥 상감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 충효동 가마에서 나온 것, 약간 후기로 들어가는 명문이 있는 분청사기예요. 이것은, 이 분청사기는 조금 퇴락기로 들어가는, 충효동에서도 조금 퇴락기로 들어가서 분청사기 색깔이 어때요? 조금 짙은 갈색이나 어떤 거는 짙은 쥐색을 띠고 있어서 태토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광자가 있고, 여긴 광자라고 상감인데요. 도장으로 꾹 찍은 거예요. 이거는 또 광별, 이건 네모난 도장으로 이렇게 꼭 찍은 거고, 광이.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또 논문을 썼어요. 요런. 그래서 이게 어느 시대인지 이제 다 밝혀냈는데요. 아무튼 그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운대리에서 나온 도자기는 이제 요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남 밀양 용전리, 밀양에 경상도에도 많이 있어요. 그건 여기는 왜 또 이렇게 발달했느냐면은, 분청사기도 많이 만들었는데, 나중에 부산요에서, 그건 이제 임진왜란 이후의 얘기이지만 그 전에도 분청사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부산요에서 이 지역의 그 사기장들을, 불러다가 그 외관 밖에 가마를 두고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시스템을 취했는데요. 그 이전에,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여기서 분청사기는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장인들이 기술을 완전히 잘 습득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무등산 가마터가 이제 나옵니다. 충효동, 이거는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이고, 충효동 가마터인데 아주 가마가 긴 등요예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아궁이고요. 여기 불기둥이 있었는데 불이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박물관에서 왜 수능벽이라고 해서 전시실마다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큰 칸막이가 있듯이 불길이 직접 닿지 않도록 이 기둥을 하나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불기둥이라고도 하는데, 가마의 이제 넓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2개 세우는 데도 있고, 어떤 가마는 여기 하나 있고 여기서 이제 2개 있고 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불길을 나누고 온도를 급격히 올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는 조금 계단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계단을 두니까 더욱더 불 조절을 좀 은은하게 하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렇게 고안된 것이고, 옆에 또 이렇게 이제 이런 겹불을 떼는, 또 이렇게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익었는지 그런 거를 보는 이런 옆에 창문 같은 그런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무진내섬이라는 명문이 나왔는데요. 무진내섬. 제가 이거 한 땀 한 땀 애니메이션 넣은 겁니다. 무진내섬인데 무자의 위에 초두는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획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진짜가 이렇게 무진군이라고 했던 시기가 1430에서 1450년이에요. 무진군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무진군 시절에 내섬시에 바치기 위해서 만든 도자기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깨져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가마터에 남아있던 건데요. 발굴하면서 이제 더 깨졌을 수도 있고요. 이때 보면은 명문이 가운데 있고 그릇 바닥이에요. 바닥에 가운데 있고 빼곡하게 문양이 들어차 있죠. 그리고 여기는 나비 문양이에요. 나비를 도장으로 찍어서 이렇게 상감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인화죠, 인화. 여기도 도장으로 찍어서 연판무늬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게 나비무늬 있고 연판무늬 있으면 이건 대접이에요, 대접. 대접의 한 바닥 파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약간 청색이 돌면서 이거 실물 보면 조금 하늘색에 가까워요. 이거 제대로 보이네요. 약간 하늘색에 이거 제 색깔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회청색인 이것이 발전기로 가고 그러니까 아마 1440년대부터 50년 가까운 그 시기일 거예요. 아주 이거는 이 부분이 조금 아직 거칠어요. 이 부분이 거칠기 때문에 뭐 50년대 가까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무진내섬 시기의 것이고요. 또 이 충효동에서 나온 파편 이거를 이제 제가 조각조각을 다 또 찾아가지고 보존실에 이제 붙여달라고 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원래는 조각으로 나온 건데 그 산더미 같은 파편 속에서 그거는 이제 하늘의 뜻이에요. 제 노력보다는. 이걸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열심히 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조각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다 따로따로, 이게 다 따로따로 놀던 거예요. 굽다리 해서 이렇게 맞춰보니까 또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또 흥분해가지고 또 보존실에 가가지고 이거를 좀 맞춰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맞춘 건데 맞추니까 국조 올해이 또 세종실록 올해에 나오는 이런 보호가 되더라고요. 보호가 되고 또 뭐 괴라는 것도 나오고 제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지역 분들이 그 당시에 재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하는, 여기는 곡물이죠. 땅을 의미하는 거니까 곡물을 아마 곡식을 넣어서 의식에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뚜껑 부분이 원래 있는 것이 한 세트인데 뚜껑 부분도 또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1991년도에 발굴할 때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찍은 건데요. 도자기를 이렇게 안에 넣고 밑에 빈대떡 같은 거를 받치고 빈대떡 같은 여기에 이제 조그만 또 작은 전 같은 거를 받치고 그 위에 흙가루를 뿌리던가 아니면은 좀 더 잘 만드는 거는 받침을 몇 개를 다 딱 대고 그 위에 도자기를 올려놓는데 이건 좀 거칠어요. 거친 도자기를 만든 건데 이 위에 또 이렇게 흙가루를 뿌리고 위에 또 막 받쳐서 부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갓발이라고 해요. 갓발. 그래서 큰 갓발이 많이 나오면 그 지역은 그래도 도자기를 잘 구우려고 노력을 했구나. 아니면은 이런 도자기를 그냥 집어넣는 경우도 많아요. 받침에 받쳐가지고 그냥 집어넣는 경우는 불순물이 막 앉아도 상관없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막 굽는 거고, 이런 거는 좀 제법 잘 구워야 되겠다 해서 갓발에 넣는 것이고요. 더 잘 구우려면은 도자기 하나당 갓발 하나씩 넣고 뚜껑 덮어가지고 그 위에 또 갓발을 쌓아 놓는 거죠. 그렇게 굽는 거는 깨끗하게 구워지죠. 불순물이 도자기에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런 거는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요게 다 받침 자국이에요. 받침이에요. 요렇게 뾰족뾰족한 거는 요런 거에다가 딱 도자기를 올려놓으면은 깨끗하게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둥그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온 불길이 들어가게끔 소통이 되게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만든 거고요. 요거는 뭐 전 위에 요렇게 조그만 거 몇 개 올려놓고서 그 위에다 도자기를 올려놓고 또 이거를
다시 이 위에다가 넣고서 또 굽는 거죠. 또 이거를 다시 갓발 안에 넣고 그렇게 굽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큰 갓발도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 큰 갓발은 이만해요. 이만한데 그러면은 이것도 다 붙인 거예요. 조각조각 난 거를 다 찾아가지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편하게 보시지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아유 그때 고생했던 거, 그때 허리병도 제가 생겼어요. 하도 사진을 찍어대가지고 사진 찍고 막 수그리고 이거를 찾고 그러느라 누가 뭐 책상 위에 올려주나요? 제가 그냥 발굴한 거. 그때는 저희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계룡산 발굴할 때는 층위별로 그때그때 한쪽에서 이거 레터링을 표시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박스에 담았어요. 층위별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60년대 발굴할 때는 그냥 막 층위도 막 대충 레터링만 해가지고 파편에 글씨만 써가지고 그거를 다 층위를 갈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층위별로 다 나눈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막 큰 강당 같은 거 하나 제가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 방에 한 10배 되는 데를 할애받아서 쓴 적이 있는데요. 거기다 층위별로 다 늘어놓고,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죠. 파편 무더기가 되고, 거기서 다 찾아가지고 이 조각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다 제가 찍은 겁니다. 사진까지. 이 충효동은 완전히 제가 다 하고 보고서도 다 쓰고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서 제가 노트북 제일 처음 샀어요. 1990년에 그 노트북을 처음 사가지고 후닥닥 써가지고 갔더니 정양모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써갖고 왔느냐요, 원고를. 그냥 밤새고 그냥 미친 듯이 썼어요. 뭐 귀신에 홀린 듯이 그냥 막 써댔죠. 그래서 이 큰 갓발이 왜 필요한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거를 여기다 넣어서 깨끗하게 구워낸다는 거. 이건 중국이에요. 중국도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이 파편이 중요한 거예요. 이 파편을 제가 이 조각을 붙여보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이 파편 조각조각 볼 때마다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오사카 동양도자 미술관에 있는 월산대군 태양아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크기도 어찌 비슷해요. 이거 사진 찍느라고 이거 지금 문화재청장하는 최홍천 청장 동원해서 찍으라고 좀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맞춰주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 뒤까지 돌아가니까 자꾸 떨어져요. 이건 대충 붙여가지고 찍은 거거든요. 보존실도 안 가고 제가 붙여가가지고 이렇게 찍은 건데, 그래서 이건 최홍천 청장이, 지금 청장이 예전에 학예관 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가지고 좀 찍으라고 그랬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찍기가 힘들더라고요. 크고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저는 떨어지면 붙이고 착 숨지고 있다가 붙어 있을 때 딱 찍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인 삼각으로 이렇게 붙여서 찍었는데, 다른 가마터에서는 이 월산대군 태양아리, 이런 태양아리가 안 나와요. 중요한 건. 무늬까지 똑같잖아요. 여기 이런 무늬도 이 위에 이런 무늬가 있어요. 있습니다. 당초 무늬가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이거 있고 국화문 하나 두르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이런 태양아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기 나온 거서부터 해가지고 광주 별번한 거거든요. 그렇게 부수물이 많고 퇴락기에 만든 건데도 특별히 번조해서 별번은 왕실에서 명령이 떨어져야 별번을 하는 거예요. 별번했다는 표시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 후로 제가 계속 관찰을 했죠. 지표조사 다니면서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만, 충현동에서만 왕실자기를 부었구나. 그렇게 해서 왕실에 올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보신 것이 월산대군 태양아리가 1462년 이때 태어난 태지석하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태지석하고 요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그 태지석은 거기 다 전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 가면 지석은 또 빼고 전시하기도 하니까 그게 이제 제가 거기 이또관장 계실 때 그걸 다 같이 봤는데요. 이 월삼대군이 62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세조 때 이제 태어난 거고, 이 연대를 기억하고 계시면 편리하죠. 그 다음에 이 1991년도 여기 발굴해서, 충효동 발굴해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이 정윤이. 요건 서울에서 나온 건데요. 서울에서 제가 1965년도 발굴품에서 이거를 발견한 건데요. 여러분들은 무슨 글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보고서 제가 이제 이거를 석대를 써서 석사 논문을 써야 되겠다 발단이 된 게 이거예요. 정윤이. 정윤현 윤이월이라고 이거를 들고 가서 정양원 선생님한테 먼저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정윤현 윤이월 1477년이다. 그랬더니 그 이듬해에 발굴을, 제가 이건 이제 글을 쓰고 보니까 이게 이거는 제가 발견한 건 저도 좀 오래 살았네요. 1978년, 9년, 그때예요. 이거를 이제 경복궁 지하 창고에서 발견을 했는데, 제가 그러고서 미친 듯이 밤새고 석사 논문을 써간 게, 석사 통과된 게 1980년, 사실은 봄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데모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졸업을 80년에 할 수밖에 80년, 한 학기 지나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졸업식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휴교령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80년에, 여름에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1977년, 7년, 8년 그때 이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거라고. 그렇게 했더니, 제가 이제 먼저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도권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고서 쓴 거는 중앙청에 박물관이 있을 때 보고서를 썼어요. 다 가져다가, 혼자 하니까 너무 박물관에 특별 전시 다 해가면서 이전하면서 이 보고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91년도에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충효동 발굴을 또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정윤이가 백자도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제 박사 논문은 이거다. 이걸로 해야 되겠다. 박사 논문을 94년도에 써요. 왜냐하면 여기가 정윤이 분청사기는 완전히 형편없잖아요. 1977년도에. 1977년도에 이 백자는 굉장히 정선된 백자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분청사기는 퇴락해 가는데 백자는 이렇게 고급 백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또 일복이 많기도 많죠. 언제더라? 1990, 하여튼 언젠가 그 즈음에, 경기도 광주 일대를 조사하라는 이제 그 업무를 지시를 받고, 제가 막 투덜거리면서 이제 그걸 조사를 나갔어요. 지표조사를 1년을 했는데, 그 전해에 전라북도 지표조사를 해서 두꺼운 책을 냈거든요. 나 그 연도를 안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하도 연대가 많으니까 그랬는데, 전라북도를 하고 경기도 광주 일대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럼 박사 논문 쓴 다음이구나. 그랬는데 여기 정윤이라는 이 명문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이제 사료를 보고서 책을 왕조실록하고, 그때는 번역본이 안 나올 때였어요. 번역본이 안 나올 때인데
눈알이 빠져라고 이제 그거를 사료를 다 보고, 제가 발령 나는 데마다 조선왕조실록이 한 질이 전체가 다 책꽂이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주박물관에서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밤을 완전히 꼴딱꼴딱 새면서 이제 그 사료를 보면서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느냐면은, 제가 그걸 갖고 왔나? 세조 뭐 실록에 있고, 세조실록 1466년도 뭐 그렇게 7년도 기록이 완전히 그 세조 임금이 무서운 분이니까 자기가 필요한 도자기는 멀리서 갖고 오지 말고 내가 왕실에 가까운 요 근처에서 만들어서 바로 조달해라. 그래서 분홍관요를 세워요. 분홍관요. 그게 1765년이에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안 쓰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1467년. 1467년. 지금 제 기억이 너무 현대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1467년 4월이에요. 1467년 4월. 아까 그 정윤이는 1477년. 10년 후죠? 10년 후에는 분청사기는 그렇게 퇴락하는 거예요. 세조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왕비까지 다 이제 세종 때는 왕만 백자를 썼는데 그 이후부터는 백자가 자꾸 슬슬 유출되고 그러니까 세조 임금 때는 왕과 중궁전까지 다 백자를 쓰게 해요. 중궁전까지 백자를 쓰고 더 나가서 청하백자를 왕은 쓰기 시작해요. 왕이 청하백자를 쓰기 시작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이 어떻게 돼요? 도자기 산업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도자기가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세원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도자기 산업이 융성이 된다 그러면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공으로 나갈 때도 도자기를 뭐 이렇게 하사하죠. 외국한테 도자기를 하사하고 중국 황제도 자꾸 도자기를 달라고 그래요. 한국 도자기를.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 황제가 이제 이렇게 관청이나 이런 데서 고려 청자를 달라고 하고 세종 임금 때도 계속 도자기를 달라고 그래요. 너희 나라에 백자를 달라. 분청사기 달라고는 안 해요. 근데 백자를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백자가 그 십탁분을 달라고 그래요. 세종 때. 십탁분. 명황제가 십탁분이면은 백자가 몇 개예요? 한 식탁에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 황실에서 한 식탁이 뭐 수십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10탁분이면은 곱하기를 하면 뭐 3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도자기를 달라고 하니까 명사신들이 와가지고 수레가 그냥 휘청거릴 정도로 무학재 넘어가는데 수레가 말이 그냥 휘청거리고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 지경으로 백자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가고, 사신은 사신대로 또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백자를 또 가지고 가고 그랬던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신들이 뭐 아주 굉장히 자주 와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분청사기는 또 특징이 뭐냐면, 같은 시대 분청사기는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막 뭐 입을 뻐끔뻐끔 벌리고 주둥이를 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뭐 위를 쳐다보거나 옆을 보거나 뭐 아래를 보거나 서로 물고기가 교차돼 있거나 아주 뭐 다양한 모습으로 물고기를 그리고요. 이건 연꽃하고 물고기 문양가 있고, 또 이런 그 철화 분청으로 철화 무늬를 물고기로 이렇게 그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백자는 절제되고 아주 단정한 그런 우아한 아름다움이 있고요. 분청사기는 이 뭐 비슷한 식인데 이렇게 좀 거칠고, 이거는 이미 백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분청사기는 흙을 보세요. 흙이 거칠죠. 유약은 다 입혀져 있는데 백토분장은 문양을 그리는 부분에만 백토분장을 입힙니다. 그리고 고창 용산리에 보면은 여기 예빈 있고 내성 도장으로 찍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내섬 또는 내섬시, 이거는 예빈시의 예자만 찍혀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제기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받침이 있고, 이런 큰 대발도 이렇게 이제 구워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이죠? 내섬 있고, 이렇게 예빈 내섬.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서 제가 간 날, 지도위원회 간 날, 거기서 처음 본 건데, 한 점이 백자가 나왔어요. 백자 한 점. 그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바닥에 놓고 찍었는데, 이게 너무 햇빛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현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현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거 흙이 좀 이렇게 묻어서 그런데요. 굉장히 깨끗하게 구워진 백자예요. 이거 관요 백자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보낸 건지. 근데 이거 관요 아니면은 이 천지현황 이런 명문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산 학봉리 가마터별로 지금 보여드리는데 다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 이제 14, 15시기요. 5호 가마인데 이거는 국립박물관에서 이제 발굴을 제가 이제 저하고 또 혼자 힘드니까 우리 저기 호암미술관에 있던 저희 발굴 잘하는 거기 실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장님 모셔가지고 같이 이제 했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파는 거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저는 구경만 하고 그 실장님이 이제 거의 인부분들 하는 분들하고 다 같이 하고 저는 이제 층위별로 이제 도자기 다 이제 꺼내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했죠. 근데 이거는 1927년도에 그 일제시대 때에 조선 총독부에서 발굴한 거를 다시 또 1991년도, 2년도 그때 다시 국립박물관에서 발굴한 거예요. 발굴해가지고 그 옆에 또 요만큼 발굴하다가 공주군청에서 이제 발굴비를 줘서 우리가 국비가 아니라 우리 예산이 없었는데 발굴해달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 발굴이 이루어진 거고 요거를 발굴을 했었는데 이제 예산 지원이 더 안 된다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멈춘 거죠. 예산 지원이 안 되면 더 발굴할 수가 없어요. 이 주변에 땅을 사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학봉리 발굴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일 위쪽에서 나온 좀 쇠퇴기에 이거를 하나하나 저희가 이런 거 다 조각 다 엎어보는 거예요. 다. 이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노동이 따라야 돼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도자기 이거 뒤에 보면은 명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도자기 속에 섞여가지고 요게 있더라고요. 요게 뭐 다 후벼 파니까 요게 조금만 깨진 채로 있는데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도자기예요. 다완으로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 일제시대 때 발굴된 거예요. 그래서 국립박물관 창고에 있는 거를 이제 꺼내서 제가 이제 전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계룡산 발굴해서 이게 나온 건데 완형이 이렇게 있고 요건 발굴품이고 중앙박물관에 이런 게 있어도 계룡산 철화분청이라는 거를 발굴해 보니까 금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가마터에서는 안 나와요, 이게. 아까 충효동 그 태양아리 같은 것이 다른 가마에서 안 나오듯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쓱 만들어 와가지고 이제 가짜를 어떤 분들은 만들어가지고 감정해달라고 그러면 아주 비싸게 이제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파편을 하나하나 다 만져봤기 때문에 딱 만져보고 이렇게 봐서 그럴듯한 거라도 만져보면 금세 알아요. 그러니까, 만져봐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요. 만져보면 금세 압니다. 그리고 무늬의 이 획이 거침이 없어요. 진품은. 가짜로 그림을 그려온 사람은 아무리 잘 그려도 획이 이렇게 시원하게 뻗어나가지가 않아요. 그것도 뭐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박물관에 있는 완형인데 발굴해 보니까 요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금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파편이 다 발굴해서 나온 것들이고
이거는 완형이 박물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계통이라는 거 뭐 금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늘 필선으로 그린 것도 있는데 계룡산에서도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파편이 나왔고, 또 이거 제가 이제 신중 동국여지 승람에 보니까 이런 철화 분청으로 물고기 무늬는 꼭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여기 계룡산에서 나오는 파편에 이런 것들이 있고 완형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른 물고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보니까 신중동국 여지 승람에 보니까 공주의 토사물로 누치, 잉어하고 비슷하고 입가에 한 쌍의 수염이 있고 몸에는 옆줄 위에 6개 내지 9개의 점이 있다. 뭐 이 사람도 뭐 찍다 보면 막 더 찍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이거 비늘을 다른 거에는 비늘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꼭 점을 찍어서 나타낸 것이 특이해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것을 보고 이 누치다 그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이런 이런 점 모양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 기록을 소개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도 계룡산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점을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이거는 조금 이렇게 단선으로 장식을 했죠. 하여튼 꼭 이렇게 몸에 이런 표시를 해요.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뭐 조각으로 이렇게 하긴 했네요. 여기는. 근데 되게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철화분청이 있는데 이거는 멀리서 보면은 백자 같아요. 백자 같은데 분청삭이에요. 분청삭이 조화문인데 무늬가 너무 재밌죠.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그린 그림 같고 여기 이렇게 무슨 누각 같은 집인지 뭔지 이런 창문 같은 모양도 있고요. 이건 제가 이제 수장고에서 그냥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편도 보고 이거 복원한 거예요. 복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이게 파편들이 나뒹구는데 1927년에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발굴한 건데 이게 픽업이 안 됐었어요. 그동안 발탁이 안 되다가 도저히 저는 이거를 보고 유일해요. 유일한 제기인데 작이라고 하는 그 얘기죠. 제례에 사용됐던 것인데 아니 이거 딱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림 그린 거를 우리 부모님께서 간직을 하던 것 중에 보면은 얼굴을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몸통을 이렇게 그리고 참 희한하게 그렸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사람을 표현한 게 아닌가. 또 이거 뭐 피카소 그림 같아요. 옆모습이 눈하고 입하고 귀인지 뭔지 하여튼 그래서 사람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피카소 그림이 저는 더 탐나지 않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고서 이걸 보고서 야 이건 대단한 거다. 이거는 장인이 그렸겠죠. 거기 나왔던 감독관은 이렇게 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들이 얼마나 순진무구하고 이렇게 조그만 작인데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장식을 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여기는 코고 여기는 눈 같아요. 여기는 코 같더라고요. 여기 입이고. 그래서 아주 재밌는 그런 무늬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고서에 이렇게 간지로 내 표지로 넣은 건데요. 이렇게 하니까 더 좀 잘 보이시죠? 실제 유물보다. 이거는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거죠? 어제 보여드렸죠? 이거 수능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따서 이렇게 만들고 이 부분을 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귀할, 백토를 귀할로 이렇게 막 바른다고 해서 이 무늬가 없고 요것만 귀할문만 있는 도자기도 있어요.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여긴 고흥문대리인데요. 고흥문대리 지표조사를 제가 광주박물관에 있을 때 지표조사를 하고 발굴도 이제 우리 직원들이 했었어요. 부임을 하니까 발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운이 좋게 이 발굴하는 것도 중간중간 다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계단식이에요. 계단식으로 되고 이 기둥이 한 군데로 쭉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겹불을 때는 이 창불 틈이 이렇게 이제 문이 몇 군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옆에 가마터 주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귀할문하고 백토만 가지고 장식을 한 그런 가마터가 또 있었어요. 아, 이것도 발굴 좀 하고 싶은데 이런 뭐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었고요. 이런 귀할문, 귀할 자국이 선명하죠. 귀할문과 귀할 자국이 없이 백토를 진하게 발라서 멀리서 보면은 백자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뭐 분장문, 백토 분장문 이런 것들이 요 가마터에서는 이런 파편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아까 발굴한 데서 인화문하고 분장문하고 이게 백토 분장에 철화무늬가 나왔어요. 이거 철화무늬 파편이 총 4개가 나왔어요. 파편이. 그 중에 하나는 요거하고 이어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2 파편은 짝이 못 찾았는데요. 이런 철화무늬가 계룡산 이외의 가마터에서 나온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고운대리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조금 더 하고 조금 점심시간 일찍 시작하시죠. 그런데 오사카 동양도자 미술관에 요건 계룡산하고 또 달라요. 필치가. 요런 철화분청이 있었어요. 전시가 돼 있었던.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제가 이제 보고서를 이제 바로 냈거든요. 또 다른 데로 발령 날까봐 이번에는 발굴하면은 바로 그냥 보고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2002년도에 보고서가 2개가 나오고 그 이듬해 또 제가 제주박물관으로 부임한 다음에 우리 또 직원들이 또 한 권 내고 그렇게 해서 2002년도에 발굴 보고서 이게 들어가 있죠. 아, 이거 대단한 발굴이었어요. 너무 다들 고생을 했는데요.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도자기예요. 요거는 상간문청인데 사카이 지방에서 나온 건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분청사기를 만들어도 이런 거는 국내 유통을 안 시켜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는 일본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국의 전세품 가운데는 이런 도자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일본 사람들은 네즈미 신호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네즈미 쥐색깔이 나는 신호의 다완이라고 그러는데 신호라고 동경 옆에 가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민호 너무 복잡하게 가면 안 되니까 16세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설프게 요거를 보고 이제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아마 이거 우리나라에서 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요런 거를 보고 하기미시마라고 하는데 이 17세기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건데 우리나라 장인이 끌려가서 저쪽에 하기요라고 혼슈의 이쪽 서쪽이죠.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는 가마인데 그 가마를 창시했어요. 우리나라 형제가, 장인 형제가.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식이죠. 한국식 분청사기식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걸 호리미시마라고 그래요. 왜 호리미시마라고 하는지 모르고 이거 조삼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감분청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건 상감이고 요건 인화예요. 근데 주문양은 인화니까 이제 인화분청이라고 제가 한 것 같은데 요거는 상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일본 쪽에 고려다원 관련된 글을 쓸 기회가 있었을 때는 저는 고집스럽게 거기서 만든 거는 이제 뭐 할 수 없죠. 이런 거는 상감분청계 이렇게 썼어요. 우리나라 간 거는 이제 상감분청, 상감 무슨 문, 뭐 대접하고 가로하고 일본 명칭을 썼어요. 기분이 뭐 그렇게 그 일본 사람들은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일본 학자가 이제 동경대 학자가 이거 뭐 일본식으로 좀 명칭하고 가로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간담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쇄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책을 안 보내더라고요. 이상하게 저한테. 그래서 한글판하고 일본판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한글판은 이제 제가 그렇게 했고 일본판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 멋대로 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호명을 하니까 그건 제가 뭐 알 바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큐슈의 지방에 이제 후쿠오카 하카다 유적인데 거기를 여기는 뭐 발굴을 하면은 도시 한쪽을 막 막아버리고 크게 한 유명한 가마인데요. 이제 뭐 저는 도자기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나온 이 파편 우리나라에서 간 거죠.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간 건데 이런 분청사기의 이 아랫부분이에요. 저부. 제가 요건 좀 크게 찍은 거죠. 그러니까 15세기에 이런 분청사기 매병 저부편을 이렇게 이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것이고요. 이거 다도 자료관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전세품으로 내려가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부산요에서 만들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서 갖고 간 거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끌려간 장인들이 일본에서 가마에서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근데 그 체계가 뭐 교토나 에도에서 이제 주문을 해요. 근데 그거를 총괄한 데가 대마도예요. 대마도 종가에서 전부 이제 문서를 받아가지고 하면 거기서 우리나라 부산요에 있는 번사한테 일본에서 파견한 사람한테 주면은 어떻게 그려달라고 한 도면도 있더라고요. 종가 문서 보니까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대로 만들어서 보내요. 그러니까는 일본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장인이 우리나라 흙으로 우리나라 땔감으로 만드는데 장식은 이 만드는 형태, 모양이라든지 이 겉모습은 일본식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수십 년간 합니다. 100년까지는 안 가고 한 7, 80년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 나라 일본에서도 일본에 있는 한국 이제 조선 장인들이 만드니까 또 일본 사람들도 이제 배워서 만들기 시작해서 전국에 에도 그 동경에 있는 그 지역까지 후쿠오카에서부터 완전히 한국풍의 고려다원이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식으로 이제 획가닥 바뀌는 게 17세기 말 18세기 가면 이제 확 바뀌죠. 일본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선 도자기 시계 아니면 고려 청자 시계 풍이 그대로 남아있는 고려다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50% 이상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샛노리규 특별히 노라는 거를 이제 황제가 이렇게 하사 있잖아요. 샛리규인데 샛노리규 뭐 굉장한 선종 스님이니까 그분이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고 고요하고 이렇게 선가 참선을 할 수 있는 분위기에 맞는 도자기는 조선 도자기이다. 우리나라 뭐 대접, 접시, 뭐 큰 접시도 갖고 가서 그 사람들은 도저히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좀 제가 보기엔 좀 상스럽더라고요. 이만한 넓적한 접시 같은 거에다가 말차를 해서 돌아가면서 막 이러고 마시잖아요. 그거는 그 용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마시니까 또 대발도 이만한 거에서 말차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돌려가면서 입안 대려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다도 의식을.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도에도 한번 참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우리나라 도자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마시는 건 괜찮은데 이런 접시 같은 거 뭐 이만한 대발 같은 걸로 그렇게 말차를 먹는 거에는 제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고려 말기에는 이렇게 돼요. 이게 충현동에서 제가 채집한 거예요. 이게 막 그 당시에는
밖에 막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헤매다 보니까 뭐 조그만 한정식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굉장한 맛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배불리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인화분 국화죠. 하나하나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고려말 청자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분청사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까지 이게 이 잔재가 일본까지 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청사기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린 경상도 지역인데 하동에 또 저희 박물관에서 경상도 지역을 또 지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이제 완 종류가 있고요. 이런 발 종류인데 여기 굽을 보세요. 굽이 어때요? 굽이 갈라져 있죠? 이렇게 갈라진 굽은 우리나라에선 잘 안 써요. 이거는 일본 취향이에요. 일본 취향. 이걸 왜 만들겠어요? 일본에 수출하려고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완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딱 봐도. 여기서 이게 왜 나오겠어요? 이게 일본에 수출된 우리나라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계속 만들어요. 웅천에서도 그래요. 웅천이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김해 웅천. 거기도 완전히 고려 다완 가마터예요. 제가 그거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웅천 가마터 그 발굴할 때 가보고서. 아니 이렇게 고려 다완을 잔뜩 만들어. 그러니까 가마터하고 일본에 있는 고려 다완을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산요에서 만들어서 간 건지, 근데 그 이전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때 이 각 가마에서 일본에 수출해야겠다라는 걸 따로 빼서 구웠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막 강하게 들어요. 근데 그 루트는 루트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기록이 없으니까. 일본처럼 상세하게 기록이 있었으면 아마 알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기록이 없습니다. 왕실 위주로만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고 문집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진해, 김해가 아니라 진해요. 진해 두동리 웅천인데 지금은 여기 지명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뭘로 바뀌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책이 곧 출간이 될 텐데요. 그 책에는 현재 지명으로 하고 가로하고 옛날 지명을 쓸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교정을 봤어요. 여기 보면은 자연의 그 투박한 흙이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느껴져요. 이 우리나라 대충 만드는 조금 허접한 분청사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런 게 거의 뭐 일본 자기 중에 딱 이것만 이도 나왔는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그대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좋아해요. 이거를 박스에다가 곱게 싸서 보관하는데 박스에다가 소장자들이 이름 쓰잖아요. 자기가 소장하면 또 박스에 또 이름 쓰잖아요. 그 이름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박스에 그 이름. 그러니 이거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일본에 수출된 고려다완. 이게 미쯔이문고에 있는지 아무튼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요. 일본에 있는 다완이에요. 이거 보셨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깨진 거 이거. 계룡산에서 만든 거를 이 사람들이 갖고 간 거예요. 그 시기에. 백토가 진해지고 이게 무늬도 막 대충 보이든 말든 그냥 막 하고 이거 살살 벗겨내지 않은 거죠. 이거는 좀 퇴락한 시기예요. 흙을 보시면 알아요. 흙이 안 좋은 수비를 잘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는 15세기 말인데 그때 거를 수출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흐른 이런 귀할 분청 편병이 있는데 이것도 일본 소장품이죠. 이것도 하케메 이것도 일본 소장품이에요. 이거 가진 사람들은 뭐 아직 금지옥역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아주 뭐 안 보여주고 뭐
어떻게 막 가서 읊조려야지만 한국에서 도자기 하는 사람 제대로 왔다. 그래야만 이제 그때서야 보여주고요. 그때 큰 일본에서 학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저도 이제 가서 발표를 했고요. 1시간 했고 이거 발표하는 사람도 또 그냥 1시간 이것만 가지고 발표하더라고요. 저는 뭐 다양하게 그때 계보를 따라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하고 또 이것만 가지고 하고 그냥 제가 어떻겠습니까? 이거 고이키라 그래서요. 일본에 이것도 또 아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고려다원이에요. 이거 딱 보면 한국 거라는 거 아시겠죠? 조선 도자기예요. 그리고 이런 계룡산에서 나온 거가 이렇게 일본에 예빈이라는 명문이 있는 고려다원이에요. 이건 뭐 저기 1927년들이 자기네들이 있을 때 다 이거 발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계룡산 거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에 다행히 완용이 나와가지고 쓱 갖고 간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발굴지에서 이렇게 완용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네. 그 이전에 아마 조선시대에 수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빈이고요. 뭐 이것도 일본에 수출한 우리나라 철화분청 이미 뭐 분명하고요. 이것도 일본에 소장돼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귀화분청이죠. 그리고 이거는 일본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게 분명해요. 딱딱 이게 각이 져 있잖아요. 딱딱 각이 져 있고 요렇게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도면에 보면은 요런 그림들 많아요. 요런 그림들 아주 딱 절도 있게 몇 군데만 요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철화분청인데 이게 큐슈 지방 이마리 작이라고도 하고 뭐 아리타 도자기에서 만든 아리타 도자기를 수출했던 곳이 이마리 항구예요. 그래서 그 아리타 도자기를 이마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서양 네덜란드하고 수출 교류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본따서 에가라트라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흉내를 내서 만드는데 이거는 어쩐지 흉내를 냈다는 게 강하게 느껴지죠. 왕의 반상기. 요거는 어떻게 식사하고 할까요? 조금 더 한 5분 더 할까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예.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세종저기를 전용했다. 성현의 용제청화. 예. 성현은 세조 때, 성종 때 주로 활약을 했던 사람이죠. 세종연간에 태어났지만 뭐 옛날 사람들 똑똑해가지고 10대 때부터 막 과거 급제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도 세종 돌아가신 후에나 활약을 했겠죠. 세종 돌아가실 때가 11살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11살인데 그때 이분이 언제 과거 급제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세조 성종연간 이후에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게 딱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도자기를 보면은 세종연간 도자기들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리고 세종실록에 보면 제가 요거를 이렇게 또 다 일일이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종 5년에 기사가 2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계속 나와요. 이 기사를 이렇게 정리하기 전까지는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중국에서 얼만큼 원했는지 기사를 정리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제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학계에 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시더니 다들 이렇게 많이 중국에서 원했구나. 이거 쉽지는 않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사료만 정리해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도자기가 못 만들었는데 중국 황제가 그렇게 달라고 하겠어요. 잘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었으니까 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까 십탁분에 최상품 도자기를 성지 왕이 원한 거예요. 명나라 홍의제가
그러니까는 이때니까 이거는 세종임금이 1418년에 왕이 올라갔으니까 세종초잖아요. 이렇게 달라고 해요. 자기네들이 이거를 조선 백자를 가지고 식탁을 차려서 파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도기소, 자기소를 그냥 잠깐 설명드릴게요. 세종실 임금이 그렇게 도기소, 자기소 139, 도기소 180, 총 324개소. 또 각 소마다 자기소의 여기는 상품 자기소, 여기는 중품, 여기는 하품이다. 다 구분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가지고 또 논문을 쓴 게 뭐냐면은 도기소, 자기소에 올라가지 않은 가마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라북도는 제가 정말 구석구석 다 조사를 했는데요. 전라북도의 세종실록 지리지에 올라간 것만은 한 열 몇 군데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150군데가 다 올라가지 않은 데인데 너무나 도자기들이 좋아요. 심지어 관청명이 나오는 분청사기를 만들던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상품 자기소는 4군데밖에 없으니까 알겠는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중품 하품 자기소와 상중 하품 도기소는 뭐냐? 어떤 도자기를 만들었던 곳이냐? 제가 도자기에 명문 있는 것마다 다 갖다가 대서 이렇게 대조를 해봐도, 아니 하품 도자기소인데도 뭐 경남 합천군, 뭐 경남 합천, 뭐 무슨 관청명 뭐 이렇게 딱 있어요. 아니 그럼 이게 너무나 좋은 도자기예요. 그럼 하품도기소가 뭐 나쁜 거를 부었던 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보네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냥 제 판단으로는 그 예전에 이거 조사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별 인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당시에 나갔으면 거기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고 아이 저건 못 만드네 그러면 하품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그 기간 내내 도자기를 태토를 빚어가지고 부어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거를 계속 거기 상주하면서 있었겠는가. 전국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몇 명이 나갔는지는 또 기록이 없어요. 그냥 누구누구 우리가 잘 아는 왜 그 역대의 그 문신들 있죠? 그분들한테 세종이 어명을 내렸다라는 것만 나와 있어요. 이 세종실록 지리지 서문 위에 앞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상품 자기소만큼은 최상품의 백자를 구웠던 곳이었다라고 저는 믿고 싶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상주가 3곳이에요. 이것도 지리지 다 찾아보니까 고령현에 한 곳이 있고 중모현에 2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주라는 곳이 굉장한 이 도자기를 잘 구웠던 곳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도자기 한양이 도읍인데 상품 왕의 백자를 만들려면 상주에다 맡겼겠어요? 광주에다 맡겼겠어요? 아니 당연히 광주에다 맡기죠. 가까운데. 상주에다 맡겼다가는 무슨 내가 100점을 만들어라 하면 100점을 온전히 만들었겠어요?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 사료가 중요합니다. 고려사 절호에 보면은 1389년이에요. 그러니까 고려가 망하기 몇 년 전인데 고려 말부터 내려오는 관행에 따라 사홍의 감독하에 왕실자기를 제작해서 공납했다. 수도 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왕실용 자기를 제작하고 운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다. 이건 제가 번역을 한 건데요. 이것도 그냥 제가 번역을 한 건데 고전 번역원인가요? 예전에 민추에서 번역한 거 이렇게 여러분들도 인터넷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사홍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홍시에서 관청이죠. 사홍의 그러니까 왕의 어선을 음식을 담당하는 관청.
재료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주방에서 이제 조리를 하겠지만, 그 조달하는 그것까지 음식을 뭐 예전에는 담당하는 관청이다 뭐 이게 있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누가 이제 공납하거나 진상을 하면은 궁궐 문 앞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궁중 안에 그걸 담당하는 그 직원이 아니라 뭐죠? 뭐 관청 소속 직원이었겠죠. 근데 나와가지고 제가 직제를 다 또 한참 강의를 할 때는 강의를 해요. 근데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그거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주방에 이제 전해주면은 주방에서 이제 그때 이제 뭐 무술이들이 무슨 뭐 하여튼 상궁의 지시를 받아서 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문이 있어요. 한문이 나옵니다. 한문이 나오는데 사홍에서 사홍시예요. 사홍이라는 관청에서 매년 각도의 사람을 보내는 거지 사홍을 사람으로 치면 관리가 어떻게 매년 사람을 보내요. 사홍시에 소속된 관리를 보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전 번역원에서 사홍시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논문 쓸 때까지만 해도 번역이 왕조실록 뭐 이런 거 번역이 하나도 안 돼 있을 때예요. 한 3, 4, 5년 지나니까 이제 번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홍시라고 하는데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났더니 또 이제 반발하는 논문이 나오잖아요. 그 친구는 사홍인데 저보고 제 논문에는 그건 사홍시로 번역을 했다고. 그건 사홍이라는 관직이다. 사홍시에 있는 사홍이 갈 수도 있죠. 사홍시에 소속된 사홍이 갈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거 전체 사홍에서 사람을 보내는 거는 사홍시에서 보내는 거죠. 사홍시에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용작이라는 거는 궁중 안에서, 궁궐 내에서 사용하는 작이. 그런데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궁궐작이라고 해서 다 명품이 아니에요. 왕의 작이만 명품이고 궁궐에는 왕부터 세자, 왕비, 뭐 공주, 왕자, 또 제일 밑에는 무술이 밑에 무슨 천민, 노비, 막 노비하는 계층이 많아요. 그쵸? 뭐 상궁이 있고 뭐 황관도 있고 뭐 이렇게 쫙. 그러니까 궁궐에 납품하는 작이라고 그래서 전부 명품 작이는 아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다음 시간에 하죠.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시느라.